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각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아까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던 서아시아 지점이고요. 지도상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깨지긴 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둔 곳,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둔 곳이 이제 볼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입니다. 자, 서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바빌로니아 왕국이 생겨났었는데요.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쇠퇴하고 나서 여러 나라가 또 생겨나요, 이 지역에. 그러다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어떻게 통일할 수 있었냐면 우수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아시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가혹한 통치를 했다. 피정복민들에게 가혹한 통치를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아시리아가 멸망을 하고 나서 또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분열된 서아시아를 재통일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기억해야 할 왕은 2명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키루스 2세. 키루스 2세는 제국의 발판을 마련한 그런 왕이고요. 그 다음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 굉장히 중요하죠. 왜? 다리우스 1세 때 대제국을 건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영토가 넓어졌고요. 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중앙 집권 정책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귀, 왕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고 그리고 왕의 길도 정비를 하고 언어와 화폐도 통일하는 등 이 다리우스 1세의 중앙 집권 정책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 뭐가 있냐면 아시리아가 가혹한 통치를 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합니다. 굉장히 다른 민족에 대해서 너그러운 피정복민에게 너그러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피정복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대신 고유한 언어와 종교를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너네 알아서 살아 라고 하면서 자치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힘이 쇠퇴하게 되고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들어선 하나의 나라가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파르티아이고요. 이 파르티아는 이란계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고 동서무역, 즉 중개무역을 해서 번영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파르티아. 내용은 굉장히 파르티아 간단하죠. 자, 이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다시 들어선 페르시아,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얘네는 우리 앞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받겠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건국되게 되고요. 내세운 그런 포부에 맞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토를 회복을 합니다. 드넓은 영토를 회복을 하고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역시나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를 수립을 해요. 비슷한 면모를 보이죠, 지금. 총독 파견하고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동서무역을 독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자, 이 지역에 벌써 파르티아와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동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위치가, 이 서아시아 지역의 위치가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이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서무역으로 번영할 수 있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결국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으로 쇠퇴하고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아시아 지역에서 바빌로니아 왕국이 쇠퇴한 이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생겼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큰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이런 흐름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후에 이 지역은 누가 먹냐면 이슬람 세력이 먹고 이슬람 제국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 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페르시아의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국제적이었다는 것이다. 일단 동서무역으로 번영했다며 동과 서에서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다양한 여러 민족의 문화가 수용돼서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걸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페르시아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 궁전에서 굉장히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품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해요. 사진은 교과서에 있고, 자, 그리고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선과 악의 대비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나 천국과 지옥 같은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교리들이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리우스 1세가 후원하면서 점점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조로아스터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 국교화, 나라의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아시아 지역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흘러가는 역사를 살펴봤고 문화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봤죠?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이슬람 공동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슬람교는 먼저 그 성립된 배경이 메카와 메디나가 상업도시로 번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서무역의 그 중요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도시로 번영하게 되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막 다툼, 전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일환으로 이제 무함마드가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고요. 이슬람교의 교리는 유일신, 오직 알라만 숭배할 수 있고요. 다른 우상은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게 이슬람교의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가 어떻게 발전했냐? 그 과정 살펴보시면, 자, 이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를 처음 만들었어. 근데 당시 메카 귀족들 중에 보수적인 애들이 이 무함마드가 새로 이 이슬람교 만든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 무함마드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근거지를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요. 그걸 뭐라고 한다? 헤지라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메디나로 이 무함마드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 메디나에서 무함마드가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면서 교세를 점점 넓혀요. 이슬람교의 세력을 점점 넓히고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메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이 무함마드가 이끄는 이슬람 공동체가 통일을 하게 된다라는 발전 과정 살펴보세요. 자, 이게 이슬람 공동체의 등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출발을 해요. 자, 일단 무함마드가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었어요. 근데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무함마드 사후에 이제 어떻게 칼리프가 뭐냐면 이슬람 공동체의 정치 종교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해요. 이슬람 사회의 정치 종교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하는데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칼리프를 선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1대 칼리프부터 4대 칼리프까지 순서대로 이제 선출이 돼요. 선거로 뽑히게 돼요.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영토를 넓혀요. 그래서 시리아, 이집트,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한다. 앞서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했는데 그게 이 정통 칼리프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피정복민에 대해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을 깎아줬어요. 감면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니까 나도 이슬람교 할래, 나도 할래 하면서 많은 이슬람교로의 개종이 일어났겠죠. 그로 인해서 이슬람교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요. 우마이야 가문이 이 칼리프직을 이제 대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4대 칼리프였던 정통 칼리프 시대의 마지막 칼리프가 암살당하면서 우마이야 가문으로 칼리프 자리가 넘어오게 되고 이때부터를 이제 우마이야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직을 대대로 세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슬람교에 있어서 분파가 나타나게 됐다. 수니파와 시아파 이 부분 교과서에 있었죠. 그래서 수니파는 어떤 것을 주장했냐? 야, 무함마드 혈통 아니어도 칼리프 할 수 있어. 이게 수니파고. 자, 시아파는 아니야, 무함마드의 혈통만 칼리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시아파였다라는 거 배웠죠. 자, 그리고 이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고 있었어요. 이 우마이야 왕조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요. 굉장히 큰 이슬람 제국이 이 우마이야 왕조 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우마이야 왕조 때 특징적인 것은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 즉, 아랍인을 우대하는 정책, 비아랍인은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어떻게 차별했냐면 비아랍인에게는 이슬람교로 개종해도 세금을 부과시켰고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바스 왕조가 이 우마이야 왕조를 정복하면서 나타나게 되고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입니다. 아바스 왕조의 특징은 우마이야 왕조가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다면 아예 반대로 갑니다. 민족 차별 정책 폐지합니다. 이제 비아랍인 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되던 세금이 있었잖아요. 그거 면제시켜줘요. 그리고 비아랍인이어도 아랍어를 쓰지 않는 비아랍인이어도 이제 능력만 있으면 관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바스 전투가 아니고 아바스 왕조 하면 기억해야 할 전투가 아바스 왕조랑 당이랑 맞짱을 떴던 이 탈라스 전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당에게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동서교역로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는 국제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많은 물건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그러다가 이 아바스 왕조는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를 받게 돼요. 새롭게 등장한 강자. 이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를 받게 되고 13세기에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아바스 왕조의 역사고요. 자, 근데 이 당시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바스 왕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슬람 세계는 총 3왕조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아바스 왕조가 생기고 이제 후 우마이야 왕조라는 게 생기게 돼요. 이건 뭐냐면 여기 있었던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을 하고 나서 우마이야 왕조의 왕족들의 일부가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에 가서 세운 왕조가 후 우마이야. 뒤에 세워진 우마이야 왕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북아프리카에 세워진 파티마 왕조 이렇게 3개로 이슬람 세계가 분열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바스 왕조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이슬람 제국의 역사를 알아봤네요. 그래서 서아시아에서는 아시리아가 등장했다가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쭈르륵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 페르시아, 즉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부터 이슬람 제국이 떵떵거리고 이 서아시아에 계속 발전하면서 존재하다가 이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를 받고 몽골의 침략으로 이 아바스 왕조가 멸망하는 이런 과정을 본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슬람 문화권을 살펴보시죠.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은 사회경제 문화에서 나눠서 보면 사회적으로는 이 쿠란,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이것이 일상생활을 지배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봤어요. 이슬람교도가 지켜야 할 5가지 의무가 있었어요. 그거 교과서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이 이슬람 아랍인들
얘네들 상업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했고요. 활발한 동서교역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지리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이 길목에 있기 때문에 동서교역을 활발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길이나 바닷길을 이용해서 동서교역 많이 했고, 문화에 있어서는 문학,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이 만들어지고, 건축에 있어서는 우리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 모스크가 제작이 됩니다. 모스크의 특징, 돔과 뾰족한 탑, 이거 그림으로도 많이, 사진으로도 많이 봤죠. 그리고 내부는 우상숭배 금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장식할 수 없고 그냥 기하학적인 무늬인 아라베스크 양식으로 장식했다는 것 배웠고, 그다음 자연과학 굉장히 발달했었다고 배웠어요. 아라비아 숫자 체계가 제작이 됐고 연금술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화학 반응 같은 것을 볼 수 있었고 화학이 발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리학, 천문학, 의학도 발달해서 유럽의 근대 과학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1단원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2단원 내용이고 한번 합쳐봤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